이번 TV 토론에서 가장 잘한 후보 또 가장 못한 후보 누구였습니까? 그래서 제일 못한 후보는 역시 이준석 후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마지막 3차 토론회 때 그 이제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그 발언. 네. 그것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다른 면에서야 뭐 또 뭐 긍정 면도 전혀 없다 하더라도 너무나 큰 어떤 파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이미지 같은 거, 개혁 보수로서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죠. 보수지만 어쨌든 그래도 중도면서 상당히 개혁적인 얘기를 많이 해왔던 게 사실인데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국민의힘의 그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대표도 했잖아요. 네. 근데 많은 좋은 어떤 이미지와 구상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인인데 27일 날 그 토론회에 그 말 한마디로 이준석 후보는 거의 모든 걸 잃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세 번 했으니까 시간이 꽤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말로 못했다 한마디로 쉽게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준석 후보고 가장 뭐 잘했다, 글쎄 잘한 후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권영우 후보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권영우 후보는 이제 그 민주노동당이라는 정당의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정당 정체성이 가장 확실한 정당이란 말이에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진보 성향의 정당이라 하더라도 중도 보수를 표방한 정당이니까 그리고 정당 이론에서 볼 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다 이제 정당의 분류상 다 보수 정당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념 정당 그리고 계급 정당, 진보 정당은 사실상 민주노동당밖에 없는 거죠. 출마한 정당 중에서는 그러면서 볼 때 권영구 후보는 뭐 나중에 득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인상이 깊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당의 정체성을 알리는 데 꽤 노력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서로 난타전하기 바빠서 특히 누가 더 잘못했다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준비가 상당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제일 준비가 안 된 후보는 제가 볼 때 김문수 후보인 것 같더라라는 그런 저의 느낌이 듭니다. 예.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튼 저는 뭐 4인 4색 그러니까 4명 후보분들이 각자의 조금 이 견해를 어떤 정치적인 어떤 비전을 좀 잘 보여줄 줄 알았는데 저는 조금 제 기준으로 볼 때는 네 분 다 그냥 낙제점이 아니었나 이래 보이거든요. 사실 그 우리 대선 TV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파면되고 탄핵된 상태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어떤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빼고 앞으로 이제 차기 5년의 정부를 이끌어 나갈 어떤 대통령 후보자들이 어떠한 어떤 비전이라든가 청사진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토론을 지켜본 국민들 입장에서 보실 때는 아마 기억에 남는 게 아마 커피 원가 120원, 뭐 호텔 경제학, 조금 전에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던 뭐 과일 2.8톤 뭐 코끼리가 먹느냐,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어떤 젓가락 발언 이런 것들만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전혀 없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저는 아마 이것들이 조금 낙제점 이런 그런 토론회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그 세 차례의 토론회가 보면 첫날은 경제, 그다음에 이튿날이 뭐 사회, 정치 이런 분야, 세 개 분야로 이루어졌는데 사실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0%대로 들어갔거든요. 이게 97년 IMF 때,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이어서 이렇게 0%대 성장률이 다운된 거는 처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첫날 경제 분야 할 때는 적어도 4명 후보자들이 어떻게 한국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비전이나 정책들을 좀 제시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날도 그냥 그런 것들이 없었고 두 번째 이튿날 때도 보면 사회할 때 보면은 지금 우리 의료 대란 때문에 전공의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거든요. 의료 대란이 계속적으로 진행형에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전공의들을 현장으로 복귀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 연금 개혁이 이루어져서 이제 보험료율이 올라갔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그 부분에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알맹이가 다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조금 낙제점 그런 토론회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두 분 모두 그러면 낙제점을 준 이준석 후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제 1차, 2차 토론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이 대립각을 세우고 정책적인 좀 차별성도 좀 드러내면서 좀 주목을 받고 또 지지율도 반등하는 흐름세였는데 이번 그 부적절한 그 발언, 이 여성 혐오 발언 논란이 이 후보 지지율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악영향을 줄 것 같아요. 다른 발언 같은 경우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뭐 지지자들 결집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네. 오히려 더 위기감을 불러일으켜서
또 지지자가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결속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일반론에서. 근데 이준석 후보의 그 마지막 날 정치 분야 토론회 때 나온 발언은 그건 도저히 지지자들이 결집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지지자들에게도 명분을 주지 않는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29일 날 또 사과를 사과를 하고 나서 29일 날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강공 모드로 바뀐 거였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이었다. 이재명 후보 아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뭐 댓글 때문에 이제 벌금 받은 걸 이렇게 이제 예시했죠. 그러면서 그게 왜 문제냐 이런 식의 논리인데 이준석 후보가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를 잘 파악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한 검증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볼 때 좀 그 공소장이 여기 인터넷에 있긴 있는데 그 말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공소장 자체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과 다르긴 달라요. 이준석 후보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은 더 순화시켜서 얘기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말한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톤을 낮춘다 이런 발언인데 제가 볼 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아무튼 그렇다 손 치더라도 말이죠.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송에서. 그건 다르게 예를 들었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검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고 저기 적어왔어요. 제가. 민주노동당 이거 권영구 후보한테 질문했다고. 민주노동당의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얘기하는데 하면서 지금 문제된 발언, 이거 저는 생략, 이거 생략하고 이런 얘기 했다면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이건 지금 이 발언을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검증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놀란 거예요. 저도 TV를 보면서 TV 이렇게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발언이 나올 수가 있는가 해서 그게 문제인 것이지 지금 왜 사람들은 내가 검증했는데 다른 검증은 괜찮고 이건 안 되냐라는 식의 그 29일 날 강공으로 돌아섰는데 역공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더 저는 더 그 큰 패착을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발언도 문제였지만 그 이후에 대응도 큰 문제였다. 문제였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첫날은 사과를 했다 그 다음 날은 다시 또 기자회견을 해서 그 본인이 얘기했던 그 진위는 다른 데 있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준석 후보가 지금 이 상황을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을 한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다가 다시 또 정면 돌파하려고 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굉장한 정무적 오판으로 보이고요. 저는 사실은 이준석 후보에게 지금 조언을 한다면 모든 대선 일정을 중단하고요. 사실 지금 석고 대제를 하는 행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얘기했다고 알려진 그 말을 본인 TV에서 얘기하는 그 순간 저는 권영구 후보에게 이게 혐오냐 혐오가 되지 않냐 했는데 그냥 얘기하는 순간에 그게 혐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것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무엇을 검증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검증한다고 한다고 하지만 벌써 이 공소장에 벌써 이 벌금 5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법적인 처리가 되는 검증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마 본인은 뭐 이재명 후보에게 아마 사과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벌써 뭐 지난 대선 때 사과를 했고 기껏 이재명 후보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서 전 국민이 시청하는 그 토론회에서 그 듣기 거부하고 불편한 그 단어들을 꺼내서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준석 후보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상황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혐오에 대한 낙인이 찍히면 앞으로의 정치 인생 자체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 부분을 정면 돌파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각오를 하고 나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한 이준석 후보의 이런 대처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이 지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응이나 민주당의 대응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처음에 이준석 후보가 얘기를 꺼냈을 때 이 부분이 창작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음란 댓글을 달았다는 것 때문에 벌금 5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마 또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도 이 부분이 못 밝히고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사과했기 때문에 왜 또 사과하냐 하는데 저는 아들 또는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가 10번이고 100번이고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자꾸 사과를 하지 않는 걸 보면 지난 정권의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보면 이태원 참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하는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 하는 식으로 해서 사과를 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오만을 보는 것 같아서 이재명 후보의 대처도 대응도
올바르지 못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김 교수님이 지금 이준석 후보 대선 일정 중단하고 석고 대제해야 그나마 살 길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석고대제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근데 석고대제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거는 단순히 뭐 여성들에게만 혐오감을 준 게 아니에요. 남성 여성 할 거 없이 인간에게 혐오감을 준 거예요. 인간에게. 꼭 이런 말을 꼭 표현을 해야만 검증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많은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상당한 패착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제 29일 날 기자회견도 역공을 취했지만 그게 역풍이 돼서 돌아올 거라고요. 그게 저의 뭐 예상이긴 한데 석고대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해서 이유 불문하고 혐오를 줬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혐오를 줬다는 게. 그 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표현은 안 한 것 같아요. 뭐 다른 식의 표현을 한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민 여러분에게 국민 여러분 전체를 대상으로 폭력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 말하자면은 자신의 어떤 그러한 전략이 맥힐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오만했던 거죠. 오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기 때문에 우리 정치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오만함이에요. 뭐 종교적으로도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예. 오만함이라는 게 가장 우리가 경멸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근데 오만함이 배어 있는 정치인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워하지 않는 거, 국민들을 가볍게 보는 거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정치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이죠. 이건 사과해야 돼요. 사과하고 또 보면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준석 후보가 지금 나이가 40밖에 안 됐잖아요. 이번에 피선거권 이제 생기면서 처음 출마를 한 건데 정치한지 오래됐습니다. 26세인가부터 예. 이제 정치를 했으니까 꽤 됐는데 보기에 따라서 뭐 저의 평가이긴 합니다만 어떤 구태한 걸 너무 많이 빨리 습득한 게 아닌가 정치 일을 하면서 젊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뭐 정치 경력이 오래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뭐 신선한 게 아니죠. 나이만 젊다고 신선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총체적으로 스스로가 반성해야 된다. 저는 뭐 정말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말이죠. 이게 이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 정치인 이준석에게 평생 따라다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이걸 확실하게 황골탈퇴 석고대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최 교수님도 대선 일정 중단해야 된다. 뭐 그 정도 글쎄 뭐 결단까지 중단하겠어요, 근데 저 같으면 중단할 것 같아요. 중단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그래야 뭔가 국민들의 진정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내란 비호 세력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는데요. 어떤 포석이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김 교수님? 그래서 뭐 일단 이번 대선이 아무래도 탄핵 대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탄핵이라는 이슈가 가장 좋은 아마 본인의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민주당이 어떤 선거 전략을 보면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는 그 내란 종식 프레임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결정이 됐지만 사실 그것은 이제 법적인 귀결인 것이고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판결, 정치적인 어떤 귀결이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뽑았던 그 국민회에서 심판돼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 일단 내세우는 전략 같고요. 아마 그게 보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는 보면 대장동을 포함한 한 5개의 사법 리스크가 있거든요. 재판도 진행 중이고 또 공직선거법상 또 허위사실 유포한 것 때문에 대법원에서 또 파기환송한 것도 있고 오히려 그렇게 탄핵이라는 또는 내란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앞세우면서 본인의 또 사법 리스크를 또 감추게 되는 그러한 이제 효과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탄핵 그리고 내란 정치는 끝나지 않았다 그 프레임을 가지고 나가는 것 같고요. 지금 아마 김문수 후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부각시키려고 했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저는 어떤 국민들이 느끼기엔 나름대로 조금 면역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약간 불감증을 느끼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사법 리스크는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국민의힘이 꺼낸 화두가 보면 어떤 독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지금 국회 과반을 점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지금 입법 권력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또 행정 권력도 가지게 되고 거기다가 지금 아마 우리 사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사법부 길들이기를 들어가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입법, 행정, 사법의 견제와 균형이 깨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는 아마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문민 독재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최근에 이제 표를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내세운 걸 그래 보입니다. 예.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내란 정식 프레임을 자초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그야말로 석고되자고 황골탈퇴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세 번의 토론회 때 계속 내란 얘기 나왔던 거였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제 마지막 그 정치 분야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내란 프레임을 꺼내기가 좀 민망했을 겁니다. 아마. 그 계엄에 대해서도 아주 미지뜨뜻하게 얘기를 했어요. 계엄에 대해서 난 찬성하지 않았다, 반대했다. 그럼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거 가지고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다 명확하고 정치적 용어를 썼어야 돼요. 비상계엄은 이 불법계엄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45년 전으로 후퇴시켰다. 퇴행적 민주주의의 전형이다 말이에요. 무도한 폭거였다. 이 정도 나와줘야 돼요. 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제가 계속 반대했었는데 지금 제가 그 사과합니다. 제가 탄핵에 대해서 계속 일관되게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굉장히 그 반대의 강도를 높였었다. 지금 생각하니까 제 생각이 잘못된 거다라고 정면으로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겠다라든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그 공약도 했었는데 사전 선거 폐지하겠다. 이거 다 취소하겠습니다. 이쯤을 나가면 사람들이 볼 때 유권자들이 볼 때 야 김문수 대단히 정직하네, 솔직하네, 용기가 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 프레임의 전환이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끝까지 탄핵에 대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미지근하게 얘기를 하고 계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 진영 상대방 후보로서 그거 파고들 수밖에 없죠. 그 자리를 통 내줬는데 이번에 어쨌든 국민의힘이나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세력들이 보면은 이미 다 지나간 이슈입니다만 이 성의 이 저기 오른쪽 끝에 저기 좁은 성문으로 막 도망가는 형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서 이 성의 중원을 다 차지하는 이런 형국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이재명 후보에서 우린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라는 이런 취지의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내란 프레임을 자꾸 얘기하게끔 김문수 후보가 공간을 열어주는 결과가 됐다라는 것이고 사고 리스크는 아까 우리 김철현 교수 말씀처럼 이건 한계가 있어요. 이미 다 표심에 반영된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토론에서 별로 부각되지 않았고 전 좀 아쉬운 게 정치 분야 토론에는 할 얘기가 정말로 많아요. 예. 정치 개혁도 그렇고 선거법 개정도 그렇고 하다못해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임 제도에 대한 비판도 많거든요. 그 내각제단 있는 문제더라고요. 그런 거 비판하고 국회가 잘못된 거 여러 가지 얘기하고 물론 그 전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게 좀 있어요. 국회의원 수 줄인다 이런 얘기 하긴 했습니다만 정치 분야 토론회니까 정치 외교 안보 이쪽이니까 대선 이대로 안 된다라든지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럼 이 프레임을 바꿀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냥 그대로 이재명 후보의 그 프레임에 말리는 결과를 스스로가 더 보다 포지티브한 그 의제를 가지고 그걸 막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이 정말로 이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정무적으로도 그렇고 참 준비가 안 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재명 후보는 설령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 선거 자체의 구도가 유리해요. 탄핵 계엄으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만회하려면 이 국민의힘 쪽에서 뭔가 또 훨씬 더 노력을 배가하고 또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반대였던 게 아닌가 그런 청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번에 그 세 차례 걸쳐 진행된 TV 토론이 예년에 비해서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네거티브나 막말 등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됐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의 이 이전 투구만 부각되는 지금 방식의 그런 TV 토론이 좀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토론을 하는데 이제 그 진행자들, 사회자가 뭐 개입을 하긴 하는데 네. 너무 기계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주도권 토론 시간 딱 정해놓고 시간 6분 30초 총량제하고 네. 시간 딱딱 정하고 뭐 공정성이나 이제 뭐 그런 형평성 때문에 그러겠죠. 이게 시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워낙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선관위에서 그렇게 규칙을 만든 건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셋이서 지금 토론을 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사회자가 개입해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네. 사회자가 이러이러한 거는 유권자의 입장에 서서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쪽이 참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 A 후보가 B 후보한테 질문했을 때 B
B 후보가 잠깐만 동문서답을 한단 말이에요. 답변을 회피하고 네. 그때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 A 후보가 한 그 B 후보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대답해 주시라든지. 그 계속 이거를 아주 그냥 보다 적극적으로 그 재량권을 좀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진행자에게. 예. 그리고 토론의 운영 방식도 너무 시간에 쫓기게 하지 말고 물론 그거 이제 기술적으로 조정해야 되겠죠. 시간이 불공정하게 가면 안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완전히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들끼리 치고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 네거티브 난타전 예. 말이죠. 흑색선전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걸 알 수가 없는 토론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토론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거기에 그 청중들 중에서 그 시청자 말고 그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 중에서 몇 명 전문가를 앉혀놓고 네. 물어보게끔 하는 그런 몇 가지 규칙을 가지고 뭐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전문가를 붙여놓고 정확히 물어서 그 이상한 대답하면 전문가들이 딱딱 찍어낼 수 있는 그 정도 돼야지 토론회고 검증인 것이지 예. 저렇게 이상한 발언하고 뭐 하던 얘기 또 하고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여기 뭐 저기 북한의 그 김정일 공산주의도 아니고 김정은 김일성 공산주의도 아니고 수혜내 효과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건 제가 볼 때 이건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지금 예.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래서 선관위 차원에서 이건 다시 검토 좀 해서 다음 선거 때부터는 정말 국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그 보다 구체적으로는 진행자가 더 많이 개입해서 재량권을 많이 줘서 네. 뭔가 새롭게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김 교수님 어떤? 뭐 저도 뭐 그 사회자에 대해서 좀 더 좀 전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주도권이라든가 또는 전문가 패널을 이용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방식 같거든요. 저는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요. 네거티브에 대한 통제가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네거티브로 흐르게 되면 무언가가 통제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 네거티브로 흐르게 된 배경에 보면요. 후보자 주도 토론이 있었거든요. 예. 그 후보자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하는 그 전체를 통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하고 싶었던 그런 네거티브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알았지만 아까 보면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내란 동조 세력 아니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게 되고 그럼 김문수 후보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럼 대장동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그 사법 리스크를 들춰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거기다 아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아마 1등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때리기를 하면서 본인이 얻게 되는 어떤 반사이익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결국은 또 옛날에 썼던 법인카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꺼낼 수밖에 없는 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네거티브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통제에 있어서는 방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사회자가 그 부분에 직접 끼어들거나 아니면은 정치, 경제 또는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차라리 나와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방식이 좀 중요할 것처럼 보이고요. 두 번째는 보면 이번에 이 후보자들이 충분히 본인이 답변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2시간이라고 하는 짧은 토론 시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후보자들 2시간 안에 어떤 정치의 양극화 또는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방법, 국민 통합의 방법, 어떤 경제를 살리는 또는 일자리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폭넓은 어떤 견해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충분한 답변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토론의 시간도 예를 들어 뭐 한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하게 되면 좀 더 풍성하게 국민들이 원할 수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좀 아쉬웠던 점은 이번에 분야가 경제, 사회, 그다음에 정치 이런 분야로 나눠졌는데 사실은 좀 더 중요한 것은 외교 안보거든요. 국민들께서도 아마 걱정하시는 게 보면 지금 우리 트럼프발 어떤 관세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우리 북한의 어떤 핵도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외교 안보에 대한 식견이 뭔지는 전혀 없이 그냥 뭐 국익의 외교 이런 것들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차제에는 저는 외교 안보 분야는 따로 섹션 하나 빼서 좀 더 심층적으로 토론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국민들이 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TV 토론이 되도록 좀 선관위가 좀 뼈아프게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